네, 반갑습니다. 네, 제 5주차가 되었군요. 네, 학기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 이번 시간에는 그 5주차, 첫 시간이 되겠고요. 우리 교재로는 지금 제9장 행정개혁과 시민참여란 주제로 되어 있는 부분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페이지는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자, 행정개혁과 시민참여. 먼저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행정 이념과 행정 윤리 이 관해서 공부하였는데요. 이번 주 주제는 이제 행정 개혁과 시민 참여.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이라는 것은 항상 동태적인 것이고, 어떤 행정 이념과 윤리 체계에 따라서 국리 민복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법을 집행해야죠. 그 행정부의 책임인데, 에, 이 행정이라는 것은 결국 그 이념에서도 살펴봤지만 민주성, 합법성 뭐 여러 가지 지향해야 될 이념이 있는데, 이러한 이념을 보다 충실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혁과 그리고 그 개혁이 필요하고 그 개혁은 어떤 시민의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시간 가량 행정개혁과 시민 참여 관련해서 간략히 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 배경이 되는 이론들에 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도 있지만 행정개혁이라는 게 뭐냐? 좀 더 효율적이고 공평하며 시민 중심적인 행정, 시민을 고객처럼 우대하고 과거처럼 관조민비 나는 정부고 넌 피치자다,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민주성 이게 행정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시민 중심적인 행정, 시민을 고객처럼 대하고 시민 중심적인 행정을 공급해야 되고요. 뭐 존 롤스의 정의론 얘기도 있지만 효율적이고 공평해야 된다. 네, 그래서 뭐 과정설, 실체설 얘기했죠. 우리 행정의 이념 중에 하나가 이제 효율성, 효율적이어야 됩니다. 현재 상태 행정체계 전반에 걸친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행정개혁이다. 이를 위해 인위적으로 제도와 문화를 변화시키며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하므로 끊임없는 변화 과정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얘기하고 행정학을 공부한다. 말씀드린 대로 이건 동태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끊임없는 변화 과정. 항상 행정개혁을 생각해야 됩니다. 행정 공무원들은 행정개혁을 생각해야 된다. 특히 이 보다 어떤 정책 결정자로서 중요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은 특히 행정개혁에 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행정개혁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행정개혁은 정부나 국민이 원하는 변화의 목표가 있으며 실천되고 정착돼야 한다. 개혁에는 창선자와 저항하는 세력인데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협력적인 개혁이 지속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개혁은 급진적인 개혁만이 능사는 아니며 점진적인 개혁이 경우에 따라서는 더 지속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다. 그리고 행정개혁은 개혁의 목표와 사안의 선택에 따라서 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그 개혁의 목표와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 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개혁 과정의 기본적 단계. 먼저 인지 단계가 있겠죠. 현 상황의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 진단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 단계라는 것이 뭐 쉬운 것 같아도 실제로 뭐 전문가를 고용해서 아웃소싱해서 도대체 이 조직의 문제가 뭔가를 뭐 알아본달지 뭐 그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우리 조선대 법대도 뭐 오래된 얘기지만 로스쿨 뭐 준비를 하다가 잘 안 되고 뭐 그래가지고 이 조선대 법대도 좀 조직 뭐라 그럴까요? 조직 관점에서 뭐 문제가 있어서 그때 우리 경영대학 전문가분도 이렇게 그 교수님들도 어, 어, 자문을 해주시고 그러는데요. 뭐 어느 조직이나 어떤 행정, 뭐 경영과 행정이 뭐 공기관 그리고 사기업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 조직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로 어떤 그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환경 왕상 교화하면서 생존하고 발전하고 뭐 쇠퇴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걸 개혁하는 것. 우리는 그러니까 정부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니까 행정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것이 중요하고요. 이제 그 첫 단계는 인지 단계라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조직 진단, 뭐 고충 처리, 등의 제도적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문제점을 인지했으면 그럼 어떻게 이걸 개혁할 것이냐? 이 개혁 방안을 수립하는 단계인데요.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이 준비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뭐 서로 이익과 주장을 위해서 상충되는 세력의 작용이 있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래서 뭐 비근한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이 대통령 선거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요. 어, 뭐 여러 가지 행정 개혁이 이제 계속 진행 지금 인수위가 구성이 되어 있죠. 어떤 행정 개혁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에 있는데요. 뭐 여가부 폐지랄지 뭐 그런 경우에 어떤 서로의 이익과 주장을 위해 상충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혁 방안 수립 단계에서는 목표 상태의 설정이 확실해야 한다. 목표가 뭐냐? 확실히 설정돼야 되고요. 추진 전략,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추진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개혁 과정의 기본적 네, 그 같은 페이지가 이렇게 같은 페이지가 안 넘기고 예. 141페이지입니다. 행정개혁과 시민 참여 141페이지 보면은 그러니까 그 목표 상태의 설정 과정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되고 그렇게 발전하죠. 그것이 보면은 이제 개혁 방안의 이 추진 전략의 수립 관련해서 개혁 방향의 방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재에 되어 있지만 실현 가능성,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거냐? 이게 가장 우선 되겠죠. 아무리 훌륭한 전략이라도 실행될 수 없으면은 그건 안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얼마나 긴급하냐, 상대적 긴급성, 그리고 예상되는 효과, 그리고 이제 행정개혁에는 행정 저항이 따르게 되는데 그 저항의 성격과 정도 이런 걸 고려해야 되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게 중요한 것이냐,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개혁 요인 간에 어떤 상충되는 건 많은 없는지, 예? 예, 또 상호 이렇게 보다 어떤 그 승화되어서 예성 하나의 어떤 추진 전략, 여러 개의 추진 전략이 있다 했을 때 이 하나의 추진 전략의 효율성 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추진 전략, 어떤 개혁 요인 이런 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전략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개혁 요인 간에 긍정적인 상관성이 있느냐, 뭐 부정적인 상관성이 있냐. 이거 중요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는데 다른데 어떤 부정적인 다른 목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필요한 예산이나 인적 자원 이것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추진 전략을 세웠으면 그걸 시행해야죠. 그러니까 선택된 개혁안을 실행에 옮기는 시행 단계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혁안을 시행했으면 이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시행된 개혁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행되었고 그 성과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평가해서 그걸 환류시켜야 한다. 환류라는 건 이제 우리가 보통 피드백이라고 하죠. 피드백을 받아서 다음 사이클에서 고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수정할 건 수정해야 돼. 목표도 뭐 부분적으로 수정할 수 있고요. 추진 전략도 다시 뭐 수정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개혁의 촉발 요인은 뭐냐? 우리가 항상 행정개혁, 중요한 정책 결정자들은 행정개혁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떤 여러 가지 안정한 단계에 갈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행정개혁을 결정적으로 촉발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그것은 이제 불만족과 고통을 가진 국민들의 요구가 가장 크게 되고요. 정치적인 리더들과 국회, 이익 집단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도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의 히스토리언, 역사학자입니다. 철학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19세기 초반, 중반 민주주의 체제가 말씀드린 언제 그랬죠? 미국이 조지 3세 절대 봉건 뭐 그 당시에 영국은 이제 점진적으로 어떤 민주주의 계획이 있었나요? 그 의회 중심에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왕정하에 있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18세기 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 연방헌법이 만들어지고요. 그 즈음에 프랑스에서도 이제 혁명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프랑스 대혁명. 그러니까 이 토크빌이라는 사람은 이 민주주의가 막 이제 우리 전 세계에 뿌리내려고 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은 인용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역사학자이고 철학자인데요. 정치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굉장히 자세하게 관찰하고 분석하고요. 그런데 뭐 예컨대 이 사람 유명한 말로 이제 미국에는 어떤 정치적 문제가 없다. 독립을 하고 나서. 그건 뭐냐면 모든 정치적 문제, 중요한 문제들이 사법부에서 연방 시스템이니까요. 사법부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대부분 연방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대법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코트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뭐 구글 사이트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우리가 의미 심장하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뒤에 이제 토크빌 이펙트 라고 좀 간략히 볼 텐데요. 이 토크빌이라는 사람은 이제 혁명이 있고 나서 혁명이 있고 나서
행정개혁이 뒤따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혁명이 있기 전, 이제 우리가 보통 앙상 레짐, 구체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불평등에도 불만이 없다. 이 말. 이제 그것이 오랜 기간 축적되어다가 이제 혁명을 통해서 앙상 레짐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불만 없이 잘 살던 사람이 이게 민주주의 사회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기득권에 굉장히 민감해진다는 겁니다. 사소한 차이만 있어도 불평불만하고 여기 뭐 행정 저항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저항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데인저러스 모멘트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위험한 순간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나쁜 정부 뭐야? 행정개혁을 해야죠. 행정개혁을 해야 될 정부야. 지금 우리 국힘당 새로운 어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제 국힘당 정부는 이제 더민주당 정부, 과거의 더민주당 정부를 나쁜 정부라고 그럴 것이죠.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한참 뭐 인수위에서 뭐 일을 할 텐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이 토크빌은 뭐 혁명이라고 했습니다만 보통 이제 지금 뭐 혁명이 일어나는 건 별로 쉽지 않고요. 뭐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선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과거의 어떤 혁명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뭐 점령군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전쟁입니까? 뭐 혁명하고 전쟁은 좀 비슷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더민주당 지금 대선에서 패한 더민주당 정부는 뭐 국민의힘 정부를 뭐 점령군이라고 비하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점령군처럼 행동한다. 비난하고 뭐 어쨌거나 이제 그걸 혁명이라고 비교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 혁명 당시에 어떤 차별, 앙샹레지마에서의 어떤 차별 이런 거에 대해서 별 불만을 가질 수도 없고 뭐 잘 안 갔다가 이제 실제로 개혁이 있게 되면은 약간의 사소한 불만이라도 저항하는 정도가 저항하는 세력들이 많이 나타난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Administrative Reform.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이렇게 개혁을 하겠다는 바로 그걸 시작할 때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혁명은 아니지만 대통령 선거 혁명 아니겠죠. 혁명과 대통령 선거의 다른 점은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그 사이 기본 체계가 공통적으로 유지되고 이제 공동체주의 얘기도 했습니다만 나중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공동체주의를 주장한 민주주의 정치 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하는 사람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공동체의 어떤 기본 골간이 바뀌는 것 이것을 우리가 혁명이라고 하고요. 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교체된다 이런 건 우리가 보통 혁명이라고까지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이유가 이 좌파와 우파의 대립이 굉장히 골이 깊어져 가지고 그냥 대통령 선거하면 무슨 혁명적으로 뭐가 바뀌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그래서 제가 그렇게 비유를 해봤는데요. 이제 이론적으로는 좀 구별될 수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 토크빌이 얘기한 사람은 이 혁명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개혁을 해야 될 정부, 개혁을 해야 될 정부가 막 개혁을 시작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 다가온다. 그래서 이제 토크빌은 프랑스 사람이고 뭐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뭐 어떤 공포 정치랄지 그런 여러 어떤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을 여행하고 미국 정치제도 민주주의를 여행하고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것이
지금은 뭐 온라인 시대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당시만 해도 이 여행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배움의 또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뭐 이 사람은 영국도 여행하고 미국도 여행하고 우리 그래서 교수님도 그 몇 년 일정한 근무 기한을 채우면은 사바티컬이라고 해서 외국 대학에 뭐 나가서 견문을 넓힐 기회가 주어지죠. 그리고 우리 구한말 한참 그 국가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봉건제로부터 신문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뭐 신사유람단을 외국에 파견한달지 뭐 해가지고 외국 선진 문물을 배워오게라 그러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 보면은 외국에 가서 어떤 좋은 경험을 할 기회가 많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 토크빌은 그 당시에 뭐 러시아, 뭐 미국, 영국, 뭐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 뭐 대혁명이랄지 이런 상황은 당연히 겪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행정개혁 관련해서 중요한 어떤 위험한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사소한 이해 충돌의 차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혁명 이후에 어떤 bad government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정부의 개혁의 위험성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개혁은 그냥 정부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국민의 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개혁을 통한 변화의 방향에 대한 예측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이 개혁이 시대에 필요한 일이라 해도 그 효과와 방향이 잘못되면 오랜 시일 동안 국가가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개혁 추진자에 관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개혁 추진자의 특성. 이 개혁 추진자는 리더십이 좋아야죠. 리더로서의 모든 특성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에 대한 도전 의식과 정확한 판단력을 지녀야 되고요. 개혁 추진자는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비전과 방향 설정을 제시해야 되고요. 변화를 주도할 조직과 인사를 적절히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최선안의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결정된 변화를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행정학에서 우리 개혁 추진자 포획, 캡처란 개념이 있어요. 개혁 추진자의 포획이 뭐냐? 개혁 조직에 참여할 사람들이 개혁 대상 조직의 영향하에 들어가 그 이익을 옹호하는 현상을 말한다. 행정개혁이라는 건 민주성, 원칙에 따라서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서 행정개혁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왜 이러한 포획이 일어나느냐? 거대한 관료제의 압도적 세력의 존재. 네, 이 관료제라는 것이 이제 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주제이자 뭐 대상이죠. 뭐 정부를 우리가 연구하니까 관료제. 정부는 이제 정치 사역 입장에서 관료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관료제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거대한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정개혁이 있을 때 어떤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예컨대 법무부 를 뭐 새롭게 한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어떤 법무부의 어떤 세력들이 행정개혁이 있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 개혁 추진자 포획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또 기존의 거대한 행정적 폐단 잘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그 행정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요. 개혁 조직의 기존 세력에 대한 의존성, 취약성, 그리고 관변 인사 등 기존 세력의 인선에 대한 관여, 네. 그리고 예산과 지원 체제가 개혁의 대상 세력에 의하여 장악된 어, 근데 뭐 지금 당선자는 국민 다수 반대에도 불구하고 뭐 청와대를 이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국민 다수가 뭐 반대하니까 그 이전을 척주로 못 도와주겠다. 그래서 현 정부가 그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지출 결정을 국무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개혁 세력으로 유입되는 정보의 차단. 그리고 그러니까 예컨대 누가 지금 현 인수위 의장 안철수의 사람이다 랄지 뭐 이런 행정이나 경영에 있어서는 포멀 공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인포멀 라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 계열이다.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정확히 알고 그러면 이제 비판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정보가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면 지네들끼리 다 이렇게 끼리끼리 해먹는구나. 국민들이 비판이라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정보가 차단되면은 비판 기회도 없고요. 결국 뭐 포획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개혁인에 대한 채택 결정권이 개혁 대상 조직에 의해 장악된 경우, 그렇죠? 그래서 개혁 대상 조직이 기존 개혁 대상 조직이 굉장히 강고하고 뭐 어떤 터프라고 보통 하는데요. 어떤 저항이 심할 수 있고 또 그 저항이 굉장히 유효할 수 있는 경우에 개혁이 장애에 봉착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보면은 역시 포획 관련해서 계속 설명되어 있는데 개혁기관이 취약하거나 개혁 대상 세력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에도 이제 포획이 일어나고 볼 수 있고요. 포획은 결국 개혁을 실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 물적 낭비가 발생하고 불신이 조장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 에 관한 설명했습니다. 개혁 있게 있으면 이제 저항 있게 말했는데요. 행정개혁에도 행정저항 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적대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것을 말하고요. 개혁에 대한 저항이 왜 일어나느냐? 뭐 정치 경제적 불안정과 혼란, 경직성과 문화적 여건 등의 사회적 요인, 그리고 개혁 추진자의 낮은 신망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 목표나 방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지금 행정개혁 관련해서 지금 1990년, 80년, 90년 이래 그 중요한 어떤 주제를 이뤘던 것이 이 네오리버럴라이제이션입니다. 신자유주의. 그래서 이제 언젠가도 있겠지만 MPM, 정부가 이제 기업처럼 되는 거야. 기업 엔터프리니얼 리더십.
정부 영역에 있어서 기업가적 어떤 리더십, 가 뭐, 그 20세기 말 그리고 21세기 초에 걸쳐서 어떤 그 새로운 성격의 뭐 최소 정부라고 할까요? 정부가 작고 강한 정부를 추구하게 됩니다. MPM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과거 그 트럼프 대통령도 이 기업가 출신이죠. 부동산 재벌이 뭐 기업가 출신이고요. 그래서 이 공화당, 미 공화당 정부는 이렇게 어떤 검소, 근검, 그리고 작지만 강한 정부, 국제사회에서도 발언 뻥뻥하죠. 경제 영역은 뭐 자유롭게 놔두고. 그래서 뭐, 이 기업가라는 건 뭐예요? 사장님 하면 제일 무서운 거야. 에? 대통령보다 더 무서워요, 사장님. 그러니까 국가에 있어서 자기가 사장이다. 그런 것이니까요. 여기 보수 정권의 보통 이미지는 뭐 닉슨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좀 사악할 수도 있고 뭐 독재자일 수도 있고 우리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 우리나라 뭐 전두환 정권 뭐 박정희 정권 다 그렇죠. 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파시스타 뭐 이런 말을 미국 국내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그런 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그랬는데 다음 선거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권력 분립이랄지 어떤 굉장히 이념적 뭐랄까요 비교적 이제 이념적이고 진보적인 성격의 대통령상이 있습니다. 예컨대 민주당 민주당 정부가 주로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랄지 빌 클린턴 대통령 뭐 이런 대통령들은 헌법의 뭐 권력 분립주의 원칙 대통령이 어떤 절대적인 존재다 뭐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권력 분립이랄지 이런 거에 충실하고요. 어떤 합의에 바탕한 뭐 민주적 리더십의 이미지가 있다 이제 보는데 뭐 이건 뭐 정도 차고요. 근데 빌 클린턴 시대에도 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을 많이 했죠. 오스본, 뭐 게블러 같은 사람의 그런 이제 그런 학자들은 소위 그 경제학을 공부하고 그 뭐 게임 이론이랄지 게임 시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바운디드 내셔널리티. 이제 우리 보면은 언바운디드 내셔널리티가 있고요. 바운디드 내셔널리티가 있어. 그러니까 합리성에도 여러분 수학이나 이런 거 공부하시다 보면은 완전 100점이죠. 다 이렇게 A차 방정식 풀면은 딱 정답이 100점이에요. 근데 현실은 이제 수학적으로 되지 않죠. 뭐 요즘 수학 관련해서 뭐 영화, 수학자를 다룬 영화가 나왔나요? 뭐, 그런데 이 수학이라는 것은 이제 100%, 매스메티컬리 100%고 스피리추얼리 굉장히 영적인 것이고 뭐 그런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스피리추얼리. 그에 비해서 현실은 뭐예요? 바운디드 내셔널리티. 100%도 아니고 제한된 바운디드 하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현실은 한계가 있어. 100%도 아니고 또 영적인 것도 아니고 뭐 현실이니까 육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장기도 있을 수 있고 뭐 좀 병약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게임 시어리, 게임 이론 관련한 또뭐 헌법 경제학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또 공공 선택 이론
를 얘기하는 경제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현실에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뒤에 이제 오스본 게블러의 Entrepreneurial Government, 기업가적 정부 관련해서 간략히 뭐 10가지 10 principles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오스본과 게블러는 그러한 기여로 인해서 노벨상도 탄 사람입니다. 노벨상을 탔어요. 노벨 경제학상. 예, 그래서 이 어떤 현실에 있어서 그 행정 개혁,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업가적인 정부로 개혁을 해야 된다. 전통 행정학에서는 약간 정부는 공공재, 배타적이지 않은 공공재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기업하고는 다르다. 기업은 경쟁적이고 그리고 어떤 적자 생존, 모나폴리가 아니죠. 정부는 아주 가장 대표적인 독점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나폴리가 중요한 특징이죠.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정부를 그렇게 기업 비슷하게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정개혁을 얘기할 때는 이 지금 헌법 경제학자들, 공공선택 이론을 주장한 학자들,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따른 세계 각국 정부의 어떤 개혁과 저항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상당수 학자들이 그 신자유주의적 뭐 칠레랄지 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그 당시 IMF 위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실패했는데 그것은 왜 어떻게 해서 실패하였느냐? 예, 그래서 이제 앤 크루거라는 경제학자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그 렌트 시킹 비헤이비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바운디드 레셔널리티 현실에 관련해서 경제학 얘기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뭐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앵크루거는 저 위스콘신 대학의 경제학 박사고 저 스탠퍼드 대학에서도 교수 생활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후진국에 관련해서 그 행정개혁,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이 왜 실패했는가? 여기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뒤에 잠깐 보겠지만 이 사람은 조셉 스티글리츠라는 어떤 경제학자는 이제 기술적 문제로 이게 실패한 것이다. 그 사람은 MIT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라서 좀 경제를 수리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바라보는 전문적으로 바라보는 차원이죠. 그래서 경제학 분과도 상당히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unbounded rationality, 그 어떤 수학적인 어떤 절대성을 추구하는 고전적 어떤 경제학자가 있는가 하면은 아까 그 오스본, 또 게블러 같은 사람, 노벨 경제학상을 쏜 그런 사람들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바운디드 레셔널리티, 앤 크루거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뒤에도 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 앤 크루거는 어떤 후진국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그것을 충족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어떤 좀 우리 행정학에 비유 보면은 뭐 생태론적 입장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스티글러츠 같은 사람은 굉장히 좀 기술적 차원에서 부족해서 이게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정치학자나 행정학자 중에는 이제 어카운터빌리티,
정부의 책임성, 지난 시간에 우리 행정 책임과 통제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정부가 어, 정치적 책임 의식이 희박해서 그래서 성공하지 못했다. 만체티 같은 학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뒤에 이제 간략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행정개혁과 관련해서 뭐 신자유주의, 개혁, 기업가 정부로의 어떤 개혁 뭐 이런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항의 원인로는 이제 뭐 개혁 성과에 대한 불신이 도대체 행정개혁이 성공하겠느냐? 나한테 이거 불이익만 할 것이다. 약간데 지금 국민연금이랄지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새로운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나는 연금생활자인데 이거 나한테 불리하게 되지 않는 건 아닌가? 뭐 행정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진정이 되면은 저 광화문 광장에서 뭐 대무도 해야 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개혁 내용은 몰래와 불신. 그리고 기득권층의 이익 침해에 대한 거부감. 뭐 연금제도 같은 거는 뭐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뭐 사학연금 개혁하면 교수가 기득권층인 거예요. 뭐 교수가 출세한 건가? 고위 공무원이나 뭐 교수들,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은 개혁한다는데 뭐 그런 부분도 좀 지금 개혁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자, 이 행정조항은 이제 행정개혁 추진자 입장에서는 극복을 해야 되는데요. 뭐 여기에도 있으면 규제와 명령을 통해서 권력구조의 개편과 긴장 조성을 통해서 이건 꼭 필요하다. 이건 긴장을 조성하는 거야. 이건 강제적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카리스마 제고와 솔선수범, 의사전당과 참여의 촉진, 사명감 고취와 역할 인식 강화, 적응 지원, 가치 갈등 해소, 뭐 교육과 발전, 교육을 통해서 또 행정개혁의 취지랄지 이런 걸 잘 설득시켜서 저항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있지만은 개혁 대상자들의 피해나 불이익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이해 증진 이런 걸 통해서 행정제약을 극복할 수 있고요. 자, 행정개혁의 추진 방법 제2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리스트럭처링, 리엔지니어링, 분권화 이런 것들은 이제 구조적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행정과정의 개혁, 행정가들의 행태와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행태적 접근 방법. 우리 그 행태론 얘기 많이 했죠. 행정학의 주요 이론과 접근 방법에서 behavioral science, 다루는 사람들을 연구하는 거야, 과학적으로. 그래서 그들의 행태 변화를 가져야겠다. 그래서 아까 그 unbounded rationality, 게임 이론, 공공 선택 이론, 네, 어떤 경제학, 그리고 이제 순수 경제학, unbounded rationality, bounded rationality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행태적 접근 방법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다니엘 카네만 같은 사람은 이 심리학 박사인데 심리학을 공부하고 노벨 경제학상을 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또 이렇게 행태론적으로 경제를 접근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문화의 변화로 개혁을 시도하는 방법, 그리고 이 모든 방법을 통합적으로 시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조직 발전, 이제 이것이 행태론적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조직 발전을 통한 행정개혁은 1930년대 메이오 고소온 공장 실험에서 시작되고
시작되었고 이 인간 중심적이며 개인의 능력과 발전 가능성을 개발하고 성장에 대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꾀했습니다. 조직 발전을 통해서 행정 개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직 발전을 통한 행정 개혁은 뭐 많은 효용도 있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조직 전반의 변동 추진 그리고 구성원 만족, 직무수행의 동기 향상, 그리고 생산성 품질, 생산성이나 품질도 향상됩니다. 팀워크가 개선될 수 있고요. 그리고 조직 발전을 통한 행정 개혁은 그 구성원 갈등 해소가 가능하고 목표 달성에 헌신케 할 수 있고 변화의 수용을 위한 구성원들의 의지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이 달라지는구나. 거기 적응해야 되겠다. 그리고 결근과 자발적 퇴직, 이게 감소, 그리고 개인적 집단적 학습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조직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조직 발전을 통한 행정 개혁은 한계도 있습니다. 시간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효과 발생이 느리고. 그래서 이 조직 발전이라는 건 사람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효과 발생이 느리죠. 제도는 뭐 즉시 바꾸면은 먼저서부터 그 효과가 발생, 뭐 법이 발생한달지 뭐 명령, 여기 뭐 발생한달지 뭐 그렇죠. 그 법이나 명령이 정한 시점에 바로 효과 발생합니다. 이 행태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효과 발생이 느리고요. 그리고 또 실패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또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고요. 자, 조직 발전은 뭐 변화의 필요에 대한 인지, 그리고 대상 조직과 외부 전문가의 관계 설정, 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문제의 진단과 명료화,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 변화 계획의 수립, 변화의 정착, 개혁 추진자와 대상 조직사에 설정되었던 관계의 종결.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근데 조직 발전을 위한 외부 전문가다. 그러면 쭉 개혁 관련해서 인지 단계, 뭐 목표 설정, 뭐 이런 것 과정을 쭉 거쳐서 이제 조직 발전이 이루어졌다, 목표들이 이루어졌다 하면 관계가 종결되겠죠. 조직 발전의 기법이라고 할까요? 조직 발전을 위한 기법은 여러 가지로 조직원들의 태도와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조직 발전의 기법에 관한 설명이 쭉 돼 있죠. 실험실적 훈련, 그리고 팀 조직 및 팀 발전, 뭐 과정 상담, 태도 조사 활류 기법, 관리 유용도에 의한 조직 발전, 직무 풍요와 직무 확장 뭐 등등 여러 조직 발전을 위한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설명이 돼 있어요. 예컨대 실험실적 훈련은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집단을 대상으로 인위적인 상황을 만들어 실시하는 훈련을 말하고, 과정 상담 같은 것은 이제 조직 구성원의 인간적 과정에 대한 진단 능력과 문제 해결,
를 향상시키도록 의사전달 과정, 집단 구성원의 기능적 역할에 관한 과정 뭐 등등 집단 간의 과정을 상담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관리 유형도 조직 발전이 있으신데 관리 방식을 생산과 사람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자신들의 조직 유형을 스스로 진단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제 보면은 이런 조직 발전 아이디어는 뭐 많은 조직들에서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요. 뭐 조직 구성원들의 태도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 연구 토론한달지, 뭐 수업 관련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만족하였는가, 뭐 만족도랄지 이런 것들을 놓고 뭐 토론할 수도 있고요. 뭐 학생들 문제 있는 학생들을 뭐 상담한달지, 그리고 어떤 관리자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간적 과정에 대한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상담하고 발전시킬 수 있겠죠. 직무 풍요화 또는 직무 확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직무 풍요화란 개념은 이제 원어로는 job enrichment인데 이게 수직적으로 직무를 부과하여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환류가 원활하도록 재설계하며 하급 집행 기능에 그와 연관된 감독 기능을 합쳐 하나의 직무로 부여하여 태도 변화와 동기 변화, 동기 유발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무 풍요화는 수직적으로 직무를 확대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수직적으로 직무를 부과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조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조직은 뭐 우리 관료제 얘기했습니다만은 관료제를 통해서 뭐 거대하게 어떤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장과 과장, 뭐 이런 개서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뭐 위계, 서열 이런 것들이 너무 엄격해가지고 도대체 연결이 안 된다. 대화도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조직 발전에 큰 저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적으로 상급직이 하급직이 이 수직적으로 직무를 부과해서 다른 경험을 해볼 수 있게 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고 이 직무 풍요화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직무 확장은 수평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직무 확대입니다. 그래서 동질적이거나 이질적 직무를 부과해서 직무 수행의 지루함과 피곤을 감소시키고 생산의 질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아예 일을 더 많이 하는 게 이게 또 지루함과 피곤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조직적 차원에서도 유리할 수 있고요. 그런 개념이 직무 확장. 뭐 스트레스 관리, 조직 발전에 위해서 중요하죠.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여기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뭐 업무상 갈등이랄지, 능력보다 그 과소한 업무가 부여된달지.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조직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발전은 기본적으로 이제 행태론적 어떤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행동 수정 이랄지 성취 동기 향상 기법. 이 성취 동기라는 게 사람에게 있어 매우 중요해요. 뭘 꼭 해보고 싶다. 그러면 상당 성취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자신에게 맞는 성취의 어떤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취 동기를 향상해야 되는데요. 높은 성취 욕구를 지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가에 대해 교육하고
과거의 학습과 관습에서부터 벗어나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투영 기법 있겠어요? 조직 내 어떤 부서가 그와 연관된 다른 부서들로부터 자기 부서에 관한 정보를 얻게 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대상 집단과 상대방 집단의 구성원 일부가 작은 팀을 구성해서 대상 집단의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탐색해 나가는 방법을 사용해서 조직 발전을 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면 회항, confrontation meeting인데 관리자 전원이 하루 동안 모여 조직 전체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소집단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보고하고 토의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행태론적 개혁 방법이 있겠고 행정 문화를 개혁함으로써 행정개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 문화라는 건 뭐냐? 행정 체제를 구성하는 조직원들이 공유하는 의식과 행동 양식을 말하는데 그 구성 요소로는 언어, 태도의 물리적 환경, 기술, 예술, 영웅의식, 가치와 신념, 역사, 리더십 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행정 문화라는 것을 이루게 되는데 그 행정 문화는 행정 체제를 구성하는 조직원들의 의식과 행동 양식을 말합니다. 행정 문화를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뭐 여러분 문화 대혁명이라고 그 20세기 중후반 중국에서 일어난 그 대혁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중화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우리가 보통 중공이라고 하나요? 어떤 대변혁을 이루게 되는데요. 어떤 넓은 의미의 행정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는데 그 사회 전체적으로 문화적으로 대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실제로 어떤 이 행정 개혁의 행정이랄지 어떤 그 집단 조직에 있어서 상당히 파워풀하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를 변화시킴으로써 행정개혁이 가능한데 그 과정은 문화의 형성, 보존, 변화의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문화의 형성은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이를 사회화 과정을 통해 보존시키고 대외생적 요인에 의하여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문화를 형성, 보존, 변화의 또 다른 과정을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대 한자랄지 이 간략화된 한자를 사용한다 할지 의식 개혁을 통해서 어떤 전통 어떤 비효율적인 여러 중국의 제도들 뭐 이런 것들을 혁파하고 그래서 어떤 사회 중국 사회의 진보와 뭐 행정개혁, 정치개혁을 이뤄냈다. 뭐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 문화라는 것이 경제보다도 더 좀 잔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문화전쟁, 한참 그 군부 독재 시절에는 뭐 독재자라는 비판도 있지만은 중앙집권적인 어떤 리더십 을 통해서 국민이 그야말로 경제 발전에만 매진한 거야. 뭐 인권 탄압 또뭐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이제 우리 뭐 김대중 대통령, 뭐 김영삼 대통령, 뭐 노태우 정부, 뭐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김영삼, 김대중 정부 그 이후에 소위 그 헌법 개정을 쟁취하고 민주 정치가 시행된 이후에는 이제 경제의 모든 것을 경제 논리에 맡기고 그렇지 않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뭐 문화라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원 사회니까요. 그래서 이제 문화 전쟁이 한때 유행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좌파 우파 지금 갈등과 대립이 많다. 그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굉장히 또 잔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무슨 이게 지금 그, 그 뭡니까 그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뭐 대규모 뭐 어, 시위를 할지 군중 집회할게 되면 이게 문화대용령 시절이 연상된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요 뭐 그랬었는데 예. 자 문화의 개혁은 바람직한 문화로 인위적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혁 목표와 기본 전략을 수립하고 개혁 대상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문화의 개혁 방향을 수립하여 구성원들에게 인지시키고 개혁 내용을 강화한 단계를 가진다. 개혁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학 공부하다 보면은 약간 뭐 사회랄지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치기관은 좀 그런 경향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만은 행정학 공부한 사람은 좀 사회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농담 같지만은 물론 이제 헌법의 기본적인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이 그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켜야 되죠. 행정공무원에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제 행정부 입법부는 이제 정치기관이니까 뭐 퍼블릭, 응? 좀 진보적이고 사회주의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산당이 모여 있다. 어, 그 누굽니까? 그 메카시라는 미국 그 의원이 있는데 미국에는 지금 공산당들이 모여 있는 단체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기관의 어떤 다수의 어떤 좌절한달지 뭐 그러면은 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걸 우리가 메카시적 선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국민 전체 공공 복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에, 행정을 공부하는 사람은 어, 조금 사회적 마인드, 개인의 어떤 뭐 권리랄지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우리 헌법이 최고법이잖아요. 존중해야 되지만 그런 개념도 있죠. 그래서 이 우리 법무부 개혁한다고 그래서 지금 현 법무부 장관이 뭡니까 그때 그 나와가지고 이거 인수위에서 어떻게 개혁을 한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해야 된다. 뭐 그러니까 행정의 투명성, 뭐 책임성 이런 것들 그걸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그래서 이 검찰은 준사법부라고 그러잖아요. 준사법부. 그래서 이제 검찰하고 법원은 어, 좀 보수적이고 어떤 헌법이 얘기한 자유민주적 기본이 있어 개인의 권리 이런 것들이 행정부보다는 더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무부 장관은 행정공무원이죠. 검찰 행정에 관한 최고의 수장이에요. 예? 그렇지만은 이제 법리상
어떤 개별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총장이 준사법권적 권한을 행사한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정치나 행정 영역은 뭐 입법부, 행정부는 이제 정치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것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듯이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의 범위랄지 해석상 법 해석상 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아예 근원적으로 폐지하자고 나와서 그런지 법무장관이 나와서 뭐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민주성 뭐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 지금 행정학 시간에 하시는 논리를 뭐 얘기하던데요. 이게 조금 어떤 우리 권력 분립 이론 체계상 조금 성격이 기본적으로 이게 달라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이 교재에 이제 행정문화 개혁 관련해서 뭐 포상이나 처벌 등 유인 기재를 활용한다 뭐 등등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3절은 개혁의 방향 관련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첫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린 그 우리 행정개혁과 관련한 외국학자들 얘기를 조금 하고 그리고 개혁의 방향 나머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여기서 강의를 종료하고요.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